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특히 다카이치 총리 그리고 일본의 그 의전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요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벽을 피해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온돌바를 올렸습니다.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표현대로 파격적인 환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오모테나시 이런 용어가 따로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모테나시가요, 극진하게 대접한다. 아, 예, 모테나스에서 나온 말인데, 모테나스가 대접하다, 또 아주 잘 대접하다. 거기에 오를 붙여가지고 조금 높인 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모테나시 그렇게 해서 아주 극진하게 그 대접을 해드린다. 예. 그러면 그러네요.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 오모테나시가 교수님이 보시기엔 다른 때보다 더 격이 높았습니까? 보통 때 하지 않는 예를 들면 그 호텔 숙소 앞에 바로 전사에 나와서 마주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고요.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것은 없었고, 네, 그러나 일단 오모테나시 외교라는 것은 그 전에 아베 전 총리가 이르기 트럼프 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모두 해드렸어요.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하고 가까웠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물려받았을까요? 그 아베를 개선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베 위령비에 참배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다카이치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그 폼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베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정도의 의전을 이재명 대통령, 우리 대통령에게 했다. 그럼 일본의 목적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모테나시 할 경우는 2천도 했으니까 좀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목적이죠. 예. 네. 그거 뭐라고 보세요? 이것은 그 아직은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나온 이야기지만 경제 안보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그 바로 히토류 그리고 반도체 지금 그 중국하고 일본이 상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쪽에서 히토류를 그 수출하지 않겠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이 부분입니다. 특히 또 히토류가 그 말하자면 중국의 무기라고 하면 일본 쪽의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특히 그 EUV라는 최첨단 기술에 필요한 그러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100% 공급하고 있어요, 세계에. 네, 그거 중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국에서는 그 SK 쪽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렇죠.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확실하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비공개 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앞으로 좀
그 서로 예. 이거 실무회담에서 또 논의를 심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예. 중일 갈등 속에서 좀 우리나라를 일본 쪽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목표. 네네네. 그게 예. 가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중국이 말하자면 그 EUV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쪽에 한국하고 함께 만들자라든가 그럴 수 있죠. 예, 그 예. 충분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예. 그렇게 예측됩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이 나라현이라고 네네. 해서 다카이치 총재 고향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색적입니다. 고향입니다. 예, 네, 사실 그 견주에서 에이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다음은 그러면 자신의 고향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게 나라였기 때문에 예. 나라가 사실 그 일본의 첫 번째 수도가 만들어진 데가 나라. 아. 그 다음에 교토로 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는 그 말하자면 일본인들의 고향 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백제인들이 옛날에 가서 예를 들면 오늘 그 구경하러 갔다라고 하는 호류지 그 법륜사 예. 거기도 백제의 기술로 다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 저것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한일 의호의 산지이기 때문에 예. 서로 가자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백제에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때 호류지를 만든 분들이 예. 지금도 금간조라는 회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가장 오래된 1,500년 이상 되는 일본 최초의 주식 회사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네네. 예.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치는 장면을 네네. 봤는데 네, 꽤 대단히 잘 쳐요. 잘하죠. 예, 꽤 잘 쳐요. 예, 학창 시절에 그 밴드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 드라마였어요. 즉, 아, 드러머. 네, 지금까지만 해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친다고 합니다. 지금. 예. 예. 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예. 나도 좀 한번 치고 싶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해줬고 예. 유니폼도 이게 일본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상세하게 보면요 이쪽이 여기 이쪽인가 예. 그 국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대국기 예. 그 다카이치 총리는 일창기 다 맞아요. 따로따로 네, 일본에서 이것을 또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곡을 했는데 네. 이게 그 BTS하고 또 캐대연. 예예 예. 그럼 완전히 중국 쪽에 유명한 한국 쪽에 유명한 곡을 했죠. 그랬죠. 이런 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기쁘게 하는 오모테나시 외교의 일환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씀하신 게 국기가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나눠주면서 네, 이런 네.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 간의 친밀감 관계는 굉장히 네. 좀 깊어졌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친해져 가지고 이제 한국한테 얻고 싶은 거 얻자. 막 그거 그렇죠.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요. 예. 네,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그 상세하게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세희 탄광 얘기를 네. 먼저 일본 측에서 꺼낸 것도 나중에 무언가를 위한 이른바 빌드업 작업이라고 예, 볼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실제로 지난해 6월에 먼저 발굴이 조금 됐어요. 이게 그 일본의 민간에서 하고 있었는데 6월이 좀 발견돼 가지고 당시에 이시바 총리가 이거는 일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거 다카이치 총리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또 오히려 한국 쪽에 파격적으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이면 이거 거의 무시해왔던 내용이잖아요. 간제징용 문제.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좋은 것을 꺼내기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카이치 총리 일본 내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일본? 그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특히 20대까지의 지지율 90%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5% 넘고 있고요. 예. 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일본을 공격을 하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 네. 무릎 밑에서는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토레지스트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 그런데
그거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거 다카이치 응원해야 되겠다. 이런 게 반사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사카 유지 교수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윤리위 회부했다라는 통지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나와라 이런 얘기가 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걸 확인한 건 어제인데 하루 전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 날 나오라고 하고 다음 날 바로 제명 결정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요 전직 당대표를 이러는 것은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분과 이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마지막 영상으로 봤지만 시간을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윤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따져볼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 정관재 이 시기 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갑자기 했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정광재 대변인은 왜 이때 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예. 있다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뜯어볼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누구도 어제 밤 12시부터 1시 사이에 그런 정도의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예 없을 겁니다. 아예 없어요? 윤리위원회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윤리위원회가 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소명 5시간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결론을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있었고 예. 함께 같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 짓는 것이 뭔가 이 지도부로서는 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소식이잖아요. 예. 어쨌든 함께 다 털어내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서두른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건 뭐 누구도 모르죠. 왜 그 시기를 택했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예.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특정 시점에 기자에게 공지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마감 시간 등을 고려해서 나오지 새벽 시간에 결론 내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영술 대변인께서는 지금 정광재 전 대변인이 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주 뭐 이례적으로 뭐 시간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뭐 제가 조강특위나 이제 뭐 당무감사위원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저녁 때 뭐 회의하다가 이제는 이제 막 논쟁하다 보면 12시 넘어서 결론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그러한 이제 결정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 어제 이제 윤리 이제 징계가 나오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윤리에서 이제 출석을 요구한 것도 이제 분명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내가 그 문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보통 이제 윤리가 소집이 되고 자기가 이제 징계에 이제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네. 보통 소명 절차를 대부분 기다리거든요. 기다리고 이제 언제 통지가 올지 항상 예민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 관계자들이 그 윤리의 그러한 그 이제 소명 절차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제 그 수위가 높다 낮다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이례적인 그러한 발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친한 친구랑 밥 먹는 약속할 때도 오늘 전화해서 내일 밥 먹자 그러면 그 흔쾌히 응하게 됩니까? 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또 절차상의 문제라는 게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징계가 나오면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이 충분히
이것은 수긍할 만한 절차와 예. 과정을 거쳤다. 또 내용도 내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연락도 되지 않고 내일 밥 먹자라는 예. 식으로 소명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예. 있죠.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따지냐면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이제 따지게 될 텐데 조영술 대변인 혹시요 윤리위 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통보가 갔는지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예. 그 이제 뭐 몇 시간 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 뭐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 소명을 다 떠나서 그냥 워낙에 이제 큰 스피커시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게 예. 저뿐만이 아니라 지도부의 많은 인사들이 그 당원들이 이제 불편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좀 하셔라라고 했는데 그러한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인색하셨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윤리가 이제 공격되는 모습들 이런 예.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윤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징계를 떠나서 그 진행을 좀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도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왜 이렇게 급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슈를 이슈로 덮었다. 예. 만약에 한동훈 제명이 어제 심야 그 시간에 결정되지 않았다면 예. 오늘 신문의 일면은 누가 보더라도 다 윤석열 1심 사형 구형입니다. 그러면 논란이 뭘로 불거지냐 하면 지도부는 뭐 했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윤과 선긋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비등했을 거고요. 예. 또 한쪽에서는 왜 지키지 못했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도부가 곤혹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뉴스의 절반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한동훈 제명으로 지금 가게 되면 한동훈 제명에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뉴스 시간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뉴스 시간이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왜 윤석열과 선긋기를 못했냐라는 이슈 제기도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예. 결국은 이슈를 이슈로 덮어가지고 완전히 그 소위 말하면 지도부에게 곤혹스러웠던 그런 이슈들을 갖다가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내부의 배신자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예. 이렇게 무기력했던 거다. 면피도 되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예. 어떻게 계산된 그런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은 갈등, 긴장감 최고조에 올라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궁금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나오면은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하고 분노할 것이고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했다. 저는 뭐 방금 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가 안 되고요. 예. 왜냐면 이슈를 덮을 때 어떤 게 더 사회적 그 이제 당내 내부적 이제 혼란이 더 크겠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께 더 크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사형 구형 뭐 무기징역 뭐 이런 얘기들 나왔던 거는 아니 특검이 그러면은 구형을 하지. 그럼 무죄 방면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이슈를 덮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윤리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당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그렇게 뭐 이거를 덮기 위한 타이밍이다. 요 정도는 이제 너무 예. 좀 과하고 나간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윤리 구성과 관련해서 지도부는 윤리 구성 전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독립된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뭐 정치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윤리위에서 낼 수 있었을까? 또 윤리 구성 자체가 구성된 면면들을 보면 그 과거에는 다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 가중 처벌 사유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결정문에 보면 윤리 구성 과정에서 윤리위원장에 대한 도 넘은 비판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정문을 봤을 때 예. 누가 보더라도 잘된 결정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징계는 불가피했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아무 논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왜 논란이 되느냐? 그거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예. 굳이 법적인 문제를 들지 않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만 벌을 줘야 하는 게 우리가 그 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살인 강도죄로 기소한다? 그래서 그 죄로 재판 결과를 냈다? 이거 승낙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여기- 보고 있거든요. 조금 하나 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난리 났다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예.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윤리 이제 공개 여부는 이게 좀 한동훈 이제 대표 측이나 이제 이쪽에서 좀 너무 한동훈 대표를 과도화 해가지고 이제 좀 낸 부분이 있는데 윤리를 이번에 비공개로 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 뭐 징계권이 아니라 이 윤리가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지방선거 때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탁 전화들이 오는 거. 그리고 분명히 이제 내가 징계위에 올려갔으니까 이걸 빼줘 이런 전화들을 차단하기 위한 게 첫 번째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걸 한동훈 대표를 징계하기 위해서 비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좀 전도되어 있다라는 이건 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제명이 여야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 지도부와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죠.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윤리위원회가 징계 이제 의결문을 내겠죠. 정광재 전 대변인 얘기한 그 사유를 2번에 걸쳐서 정정을 합니다. 이게 조영술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하고 정정하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차분하게 의견문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왜 2번이라 그것도 사실관계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고치냐 좀 비판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이 윤리 이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 조금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했던 얘기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과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다 떠나서 핵심은 저 이제 내용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이제 결정문이 약간 수정된 것 같지만 이 징계 핵심 요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이제 단순한 사설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여론을 갖다 당내 여론을 갖다 많이 호도를 했냐 예. 아니 그 영향을 줬냐 이게 핵심의 사유인 것이지 그리고 또 실제로 당무감사위에서는 그 동일명이 이제 한동훈을 갖다가 이제 다 불러다 놓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누가 썼냐 말았냐는 실제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억울한 게 있다면 저번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이 정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본질의 핵심은 윤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당내 그 소위 말하는 여론을 왜곡을 했냐 안 했냐가 더 핵심인 것이지 예.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 IP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가서 부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게 피조사,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수정문 볼게요. 한동훈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 사실관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이 논란의 본질은 여론 조작을 했냐 안 했느냐예요. 그런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주체가 있어요.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68년생 한동훈 있었든 73년생 한동훈 있었든 자기 아이디 가지고 자기가 쓴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건 저는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질은 뭐냐면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장인, 장모, 배우자, 딸이 각자 노트북 가지고 둘러앉아서 하나든 1000개든 10,000개든 각자 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자기 아이디 가지고 자기가 쓰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누가 썼냐라고 하면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그런 이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글을 막 1000몇 개인가 썼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게시글들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한동훈 당신이 삭제했습니까? 한동훈 당신 가족이 삭제했습니까? 이게 본질인 거예요.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걸릴까 봐 삭제를 한 것인지 증거인멸을 한 건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질이고 여론 조작을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니 68년생이든 73년생이든 자기 아이디 가지고 자기가 쓴 게 뭔 잘못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측도 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것들 중에서 뭐 조금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제가 봤을 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아니 보통 일과 시간에 발표를 하지 누가 새벽에 합니까? 예. 전략적인 거죠.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새벽에 회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니 다음 날 9시에 기자들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이거를 왜 새벽에 했을까? 그러면은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대표라도 제명해가지고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윤 어게인에 대한 계속 사수하겠다. 예. 충성맹세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강성 지지층의 힘에 입어서 저번에 전당대회에서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청구서가 있었는데 그거 해결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뭐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강성필 부대변인만 3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정말 3자적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한동훈 전 대표 아닌 제3자 다른 사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다 되지 않은 당무감사위원회의 자료를 갖고 특정인에게 이런 식의 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이건 네. 그냥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동훈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대입해 그럼 보면 그 대목에 그런 대해서 절차를 지켜야 하나 된다는 질문 거죠. 드려볼게요. 윤리위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재심 청구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안 한다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절차를 안 밟는 건가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재심을 하는 것이 예. 윤리위원회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인적 구성이 똑같은데 재심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재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이후에 이게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정은 최고위원회에서 과반이 의결을 해야 예. 징계가 확정되는 건데 그 최고위원회 결과까지도 지켜본 후에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상해 봅니다.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재심 청구 이야기 나왔는데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실제로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계속 이제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나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개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자신의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윤리 자체를 믿지 못하면서 이 윤리에 대한 평가들 그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그럼 지도부에 대해서도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모두 다 믿을 수 없다면은 그 소위 말하는 여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당연히 소명 절차를 밟는 게 맞고 재심을 예. 통해서 그리고 최고위에서도 이 소명을 했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 당신들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공중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재심 청구를 안 하면서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좀 저는 역설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책임감을 좀 갖고 예. 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감정적으로 당을 싸움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도자라면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치가 지금 사라진 상황인데 두 진영에서 이거는 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계엄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어요. 마치 본인의 그 정치적인 상징성을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국민들 앞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예. 당내에서 그거 한 사람 나랑 18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제명한다고 이것은 또 하나 익명 게시판에 쓴 글이 일부 문제가 있다던 치더라도 그게 여기까지 올 사안이냐라고 예. 하는 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자신의 논리성의 일관성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탄핵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거다. 예. 축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이대로 가면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다 거기다 건 거죠.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위기고 그다음에 이거 당으로 보면은 이거는 거의 계엄과 같은 거고 심야 쿠데타고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집안 싸움이에요.
지금 예. 소위 말해서 계엄과 내란 탄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누구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를 갈 건지, 그래서 누가 이 소위 말해서 배의 이 방향타를 갖다가 쥐고 갈 건지, 그것을 둘러싸고 지금 선상에서 싸움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뭐 계엄이다 또는 뭐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까라는 점은 좀 있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권력 투쟁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결정이 난 다음에요. 신년 인사회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꼭 이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히 하셔야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만나줘요? 민주당하고 달라. 국힘은 전화도 안 받아 생전.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저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인데 좀 침착해라. 일단 뭐 한동훈 개 거기서 일단 그런 의사를 표명했나요? 윤리위원회 결정이 최종적 결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다소 예상하지 못했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동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자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당내에 107명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논의해보자, 이게 너무 과했다라고 선회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뭐 당원들의 의견을 전체를 수렴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안 될 것 같고,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마침 내일 뭐 의원총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시간이 잡혔네요. 11시로. 예.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대략 107명의 의원 가운데 과반 또는 뭐 한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거 이대로 제명하면 안 된다. 우리 당 지방선거 제대로 치를 수 없다라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송원석 원내대표를 통해서든 이런 의견이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다른 그 결론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과연 그럼 어떤 의견으로 모아질 거냐, 이게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일 의원총회도 그러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최고위에서 의결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이게 제명 절차. 만약에 내일 아침에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면 그걸로 종결입니다. 끝나요? 그걸로 종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그 일단 내일 최고위의 안건으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최고위 내에서는 분명히 이건 이제 내용이 뭐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적으로 확산하는데 거기서 뭐 시간을 끌고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그 안건을 올릴지 안 올릴지 어쨌든 좀 이제 깊은 고민의 시간이 이제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총회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그 부분도 따로 이제 뭐 이제 의원들 이제 몇 분한테 아마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자문도 이제 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실제 뭐 그 지금 현재 이게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 뭐 신동욱 이제 최고위원, 뭐 송원석 원내대표한테도 막 고성 지르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전부 다 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정당법에 따라서 의원들의 과반, 그러니까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제명이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의원이 아니에요. 그냥 평당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일 의원총회 11시에 예정된 것을 지켜보지도 않고
원래 최고위원회는 9시에 열리거든요. 예. 9시에 올려서 처리할 거냐? 아니면 11시에 그렇죠. 이뤄지는 그거 보고할 것이냐.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고할 것이냐? 이게 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의중에 달린 거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일단 결정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윤리위 결정 뒤집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최고위의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 당규나 아니면 이전의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 결정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다른 변수는 없고 재심이 열리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그것만 따져보고 하겠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청구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재심 청구를 했다면 이제 실제로 의총의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든가 토론 과정이 통해서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방송에서 거기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 같이 실제로 이제 본인의 지금 이제 선택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당 대표가 뒤집다 만다가 개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최고위에서 열리게 되면 최고위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뒤집지 않겠다, 내가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의총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게? 이게 정말 세대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민영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따위 제명한다고 당 무너지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어요. 정광재 전 대변인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구도가요. 뭐 딱 제 예측이 정확할 거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미래와 대안이라는 당내 소장파 의원 23명이 본인의 실명을 얘기하면서까지 이번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민주적 정당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 잘못된 결정이다. 재고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들도 있거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페북 메시지 당장 낸 것이 뭐냐. 제가 드린 비례성을 어긋난다. 그러니까 과연 제명을 할 정도의 징계 사안이냐. 너 이거 과하다라고 얘기를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적어도 50% 이상의 의원들은 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무리다. 그러니까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술 대변인은 다른 생각이시겠죠? 다른 생각까지는 아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뭐 권영세 이제 의원이 올려놓은 거를 봤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징계 수위가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권영세 의원은 이제 뒤에 글은 이런 게 있거든요. 윤리에 대해서 실제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 꾸준하게 이제 비판을 해왔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한 태도 이러한 이걸 대하는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징계가 과하더라도 수용을 할 수도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드렸던 말씀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당내 전체적인 의견들을 갖다가 좀 여론을 뒤집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는 최종 결정, 최고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당내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주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뭐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심 청구 해가지고 오히려 명분만 만들어주는 꼴이니까 그 절차상 명분만 만들어주는 꼴이니까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건 다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고위에서 소위 말해서 당 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제명을 의결을 하게 되면 예. 아마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법률적인 다툼으로 가게 되는데 과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두세 번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마지막 이제 소위 그 제명의 대상이 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많이 주었는지 예. 그리고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여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또 당이 소위 말해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이준석 예. 사태 때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한 번에 못 쫓아내 가지고 몇 달 동안 늪에 빠졌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신다면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이걸 이번에 제대로 깔끔하게 도려내지 못하면 이걸 법원에 의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이 돼버리게 되면 예.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두고 완전히 당이 늪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이번에 징계가 이루어진 건지 예. 아니면 조금 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뭐 글쎄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번 그 윤리위원회 결정이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가 당에서 그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라기보다는 저는 정리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정리되는 수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탈당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탈당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그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안을 보고 대응해야지 미리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그 제3당의 역사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처음 정치도 국민의힘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정치가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게 저는 뭐 탈당이나 뭐 신당 창당이 될 텐데 예. 그것도 시기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적인 세대결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방 권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조국 혁신당 대표나 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한 4, 5개월 앞두고 신당을 창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12석 얻고 3석 얻은 거지 지금처럼 2028년 선거가 꽤 많이 남은 시기에 독자 세력을 만들어서 신당을 운영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해도 문제 없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리되는 과정이다. 강성필 부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정리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한 다음에 페이스북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이제 남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보면서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본인이 제명당한 게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일인가? 그런데 제 생각엔 아마도 그 한동훈이 같이 지키겠다는 그 국민들은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품성과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참모라고 하면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공감하고 있는 당내 현역 의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저는 가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예. 뭐 평소에 인품이 훌륭한 분이 위기에 빠지면 막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기회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소나기가 오면 비 맞으세요. 비 맞으면서 앞으로 그 당내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어떤 조용한 행보를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오히려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이냐, 이게 정치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그 또 정치력 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정치 인문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총선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당 내에서든 당 바깥에서든 많은 조언들이 외국에 좀 나가 있어라. 어차피 위기 상황 오면 너 당신 부를 수밖에 없다. 또 한동훈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 내의 어떤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늘려가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대표 나갔고 그 배신자 소리 들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그 탄핵당한 거는 다 당내 내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라는 그런 이제 소위 그 피해자까지 이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시대적인 과제, 아젠다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은 소위 현실 정치에서 당 내에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갖다가 늘려가는,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인가. 지금 공중전을 한다고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공중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당 내에 한동훈을 아끼시는 그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세를 넓혀가서 공감대를 좀 많이 쌓는, 그래서 자기만의 주장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함께 가는 정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뭐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 내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에 또다시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최대의 이제 고비에 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런 모습인 거겠죠.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정치인의 모습, 정치력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발휘할 수 있을까? 근데 신한계에서는 제명까지는 예상 못했습니까? 제명에 대해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조치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플랜 A, 플랜 B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컨틴전시 플랜 가운데는 제명이 있을 때 어떤 그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포함된 것 같지는 제가 포함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알기로는 뭐 그런 제명 카드가 나왔을 때 바로 탈당을 한다거나 뭐 독자 세력화한다거나 그런 것까지 논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관심이 뭐 김종혁 전 최고로 대표되는 조영술 대변인 친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만 제명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더 확대되느냐 여부거든요. 그걸 분위기는 좀 어때요? 김종혁 이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윤리에서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영역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당 내에서 뭐 친한계다 해가지고 누구를 제거하자라는 논의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당에서 이제 당무감사를 전 당협별로는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당협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친한계이기 때문에 속아내자 뭐 그런 분위기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 같이 이제 뭐 김재원 의원 그 윤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한 얘기도 그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절연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계엄 얘기를 하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들을 갖다가 비판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이 제명된다고 해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조 시대 때 무슨 뭐 차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제명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조언들 같이 차분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역할을 어떻게 살아나요, 정치권을 당에서?
당에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과거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홍준표 이분들 당에서 징계를 받고 정치 그러니까 국민들 당원들이 필요로 하니까 징계를 갖다 취소했던 전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당에서의 민심을 얻어내는 것, 당원들의 민심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당 대표까지 했고 당시에 본인 스스로 했던 게 60% 이상 맨날 받은 당대표였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고선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한 모습들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모두한테 난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 제명이 오히려 정리가 돼버리는 것이지 자신의 정리는 자신이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당 분위기는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말고도 뭐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그 부류에 대해서 반발심이 좀 있어요?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 당협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문자들이 옵니다. 당원들한테. 그래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목소리는 소수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수고 아직까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이제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뭐 약간이라고 했지만 좀 더 많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해는 조언이 계속 책임감을 갖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광재 대변인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영술 대변인의 당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했었던 분들 또는 보수 전체 진영을 아끼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 비판하고 민주당의 폭주 막아도 모자를 파네. 왜 우리끼리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 집착해서 감정 싸움하고 있느냐. 이걸 주문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당원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지 우리 안에 이번에 어제죠.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뒤에 백드랍 보셨죠.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내의 차이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 밖에 있는 사람과는 그 차이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지. 이거를 뭐 누군가를 자꾸만 인위적으로 배척해 나가는 방식으로 과연 벌써 이미 비주류로 전락하고 있는 보수 진영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아니 정광재 대변인 말씀 다 맞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틀어놓은 매듭은 자기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문하는 게 이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정치라는 게 보수 정치를 떠나서 진보 정치, 민주당 정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들 이것은 스스로가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묶어놓은 매듭을 갖다 풀어놓지도 않고선 뭉개놓고 간다? 다른 한 축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서 했던 것은 본인이 스스로 좀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단계 문제를 다룬 지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평행선이 한 달 넘게 지금 한 달이 아니죠. 지금 제가 2024년 11월에는 그 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땐 계엄 전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굉장히 이 문제로 곤혹스러웠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 정도의 문제였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정치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이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대의를 같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요만큼이 틀리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쳐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더 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장동혁 대표, 한동훈 어느 일방이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정치력의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당의 문제고 그 과정에서 뭐 당의 고문을 맡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우리 당에서 4선, 5선 하셨던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당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를 조금 더 좀 해결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줬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충돌만 하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아쉽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뜨거워서 제가 두 분께는 오늘 발언 기회를 참 많이 못 드리는데. 아니,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좀 이제 정치를 복원하는 정치 계속 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맨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당내 중진들이 나서서 모셔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한동훈 전 대표한테 때로는 스스로 굽힐 줄도 알고 때로는 정도로 나가야 될 줄도 아는데 굽히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 친한계 분들은 좀 이 사랑을 책으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견제는 잘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 번쯤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러져가지고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의 논리상 현실 정치에서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당권과 비당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당권파가 이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현실적인 하나로 가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죠. 아니 어쨌든 당원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당권 본인도 당원들의 선택 받아가지고 당 대표가 돼서 당권파인 적이 있었잖아요. 안 되면 넘겨주고 또 잘못하면 넘겨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주류와 비주류의 운명인데, 비주류가 됐을 때도 자꾸 내가 주류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 주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시그널과 그런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기다렸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정말 혹시 한동훈 전 대표, 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거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겁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원죄를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적극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적어도 조기 퇴진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적 기회를 더 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두 번 만에 탄핵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첫 번째 12월 7일에 탄핵 1차 부결된 이후에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조기 퇴진 관련 TF를 만들어서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당시에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제2, 제3 계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2월 14일에 그 2차 탄핵에서 그 찬성이 된 건데, 그걸 갖고 자꾸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이 갈등의 중심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사법적 판단,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고 하면서 그걸 갖고 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공세,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제명은 뭐 비단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이 정도 문제 갖고 또 제명이야. 이러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니. 제 비례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관계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기 퇴진 논의가 있었을 때 당내 중진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좀 참아라. 그러니까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누가 조기 퇴진하고 싶어 합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걸 정치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좀 도와달라, 협조해달라고 했던 논의가 분명히 중진들 사이에 있었고, 그걸 가지고 뭉개고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이 지금 그때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돌아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에 대해서 이제
꼭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해제했다고 하는데 그건 거기에 갔던 18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제에 앞장섰던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장동혁 지금 대표가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시각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맞게끔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뭐 의총도 있고 하니까 이 갈등 양상이 어떻게 될지 내일 보도록 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전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희가 뭐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상징적인 날이요.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고 몇 시간 뒤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당했어요. 구 여건에서 핵심적인 두 사람이 같은 뭐 밤사이긴 합니다만 같은 날 결정이 난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예. 정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약 소위 말하면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끝나갈 때쯤에는 둘이 원수처럼 으르렁거렸고요. 그리고 계엄 이후에는 뭐 사실상 당 내에서 친윤 그룹에 의해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은 이제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 하나를 가지고 당에서 제명까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왔는데 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밖에 볼 수 없죠. 다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아까 최후 진술하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국회를 갖다가 해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군대를 동원해서 탱크로 밀고 그러고 싶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국회를 갖다가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그 가장 중심에는 대통령실도 있지만 또 그 책임의 한 부분은 당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당의 그 당시 여당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반성과 사과를 내놓고 있느냐?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 한동훈 때문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법의 단죄를 받는 건 윤석열 개인이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내란 동조 세력들이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단죄는 국민들이 하는 정치적 단죄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책임에는 여권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도 국민들이 묻고 있다는 점을 좀 같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는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을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헛웃음이라고 할까요? 실소라고 할까요? 미소를 짓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누구 나오셨죠? 예,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예, 그 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예,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저렇게 웃고 뭐 조롱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국민들한테 상처만 남긴 반성하고 나아진 게 없는 그런 허망한 계엄이다.
글쎄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자기 불리는 것도 깜빡 잊고 실제로 사형에 구형되니까 헛웃음을 짓고 강성필 부대입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은 했지만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뭐 마음도 있을까요? 왜 저런 태도를 보였다고 보세요? 일단 뭐 이제 본인이 어떤 환경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 뭐 당시 야당이 예산도 막 깎고 탄핵을 막 자주 남발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것을 좀 알리려고 계몽령을 이게 내린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안을 한동훈계가 민주당이 낸 이 특검안에 찬성해가지고 이게 특검안이 통과돼가지고 김건희의 매각 매직이 들통날까 봐 그걸 막으려고 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은 아직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웃음도 짓고 뭐 옆에 있는 변호사하고 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그렇지만 진솔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계속. 그거는 뭐 지금의 방어 전략이라고 봐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올 워 나싱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하면 뭐 감경 사유가 돼서 뭐 사형 구형이 된 게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유죄 아니면 무죄를 다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사죄하고 뭐 국민들께 미안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그 심증을 재판부에 그대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변호 전략이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끝까지 주장하는 식으로 간 거지 그 과정에서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일반적인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는 뭐 모르는 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에서는 지금 그냥 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웠겠죠. 특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선고가 되면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선고문을 쓰겠죠. 결정을 할 텐데 저런 모습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형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사형이 이제 집행 정지가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형이 구형됐냐 이 부분은 뭐 다른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죄의 크기에 비해서 사과나 반성이 없는 모습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사과나 반성이 없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지금이 무슨 뭐 마치 그 좌파에 의해서 체제 전복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제 끝장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위협으로 끊임없는 소위 말해서 뭐 계몽령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점, 그다음에 부정선거 뭐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직위원 재판부가 뭐 저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양형 사유에 그 결정을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뭐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두들 예상하는 게 결국은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 그다음에 자세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미 소위 말하면 판단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그 영향이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구형과 관련해서 당에서 혹시 입장을 냈던가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검이 이제 구형하는 것은 뭐 특검이 이제 무죄 구형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당연히 이제 구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자신들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게 내란 특검인데 그 이하에 이제 뭐 그 구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당에서는 좀 신중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어제 분위기 뭐 따로 그렇게 뭐 동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담담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특검하고 변호인 측에서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초기부터 했던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반박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또 사전에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겁니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헌재에서부터 뭐 쭉 이어져 오는 주장인데 어제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이 89분을 얘기했으니까 모든 발언을 다 준비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헌재에서도 잘 설명을 하면 정리되겠거니 했는데 내가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한 바보가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강승규님 이 발언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이제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특검이 상상으로 쓴 게 아니라 다 주변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담은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빈총이라고 하는데 57,000발이 장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전이란 말이 아니라 이게 가지고 갔다는 거죠. 예. 차량하고 헬기에. 그리고 지금 뭐 2시간 만에 뭐 끝났다? 또 인명 피해가 없었다? 그거는요. 본인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이 시민들이 맞고 이 병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패해서 안 이루어진 거지. 예. 본인들은 이 인명 피해까지 감수하고 그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뭐 법리적인 반박, 정치적인 메시지가 다 혼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치판이 사바나 정글 같은 곳입니다. 정말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면 정치의 본질을 모른 거죠.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전 무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경고성,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면 계엄 선포에 앞서서 이렇게 계속 가면 예산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앞으로 국무위원 계속 탄핵하면 내가 언제를 기해서 계엄하겠다라고 하면 경고성 계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와 함께 군부대가 함께 동원됐다는 점 지금 의심해 볼 여지 없이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체포해라. 이런 부분들도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언들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뭐 제가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이게 분명 따져볼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이지 다른 객관적 정황들과는 다르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과연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고에 얼마나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제 결정은 지기현 재판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 지기현 판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만 당겨도 괜찮을까요? 오전에 좀 일찍 끝나니까 오후에는 한 1시 40분 정도 해도 괜찮을까요? 몇 곡지 정도 남았나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재판부에서는 한 5시까지는 그래도 끝나야 조금 검찰에서 어차피 구형하고 이상민 장관의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요. 5시 10분 정도가 됐으면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부득이 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지난 기일에 다 오늘 끝내겠다고 말씀까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너무 죄송한 게 부득이하게 조금 자정을 좀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모여서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정을 좀 넘기더라도 어제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일단은 어제 구형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는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어요. 지기현 판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특히나 말이 많았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예. 뭐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부르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호명하듯이 불러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재판의 쟁점이라든지 이슈와 상관없는 어떤 문제 제기, 예. 시간 끌기, 소위 우리가 흔히 침대 재판이라고 비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계엄에 의해서 우리가 위헌적인 계엄 그리고 내란의 혐의로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레크레이션 사회 보듯이 재판하는 게 맞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었고 예. 사실은 그 결과 그게 쌓이다 보니까 유례 없이 구형을 하기로 한 날 구형을 하지 못하고 예. 또다시 며칠 연기가 돼서 어제서야 구형이 됐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물론 판결마저도 저는 그렇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나간다면 예. 아마 국민들로부터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할 거다. 그 점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믿습니다. 이제까지 탈권위적이고 예. 부드럽게 재판한 거 그 판사의 개별적인 특성이다. 그런 거 믿고 싶고 예. 하지만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법의 엄중함, 국민이 바라는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판결문에 잘 녹여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지막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강선필 부대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제 지기현 판사는 절차적인 만족감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반론권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워낙 많고 형식적 절차적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반론권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예. 그래도 이제 많은 법률가들이 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물론 소송 지휘권이라는 것에 포함된 것이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배분해가지고 소송 지휘를 하는 것이 또 재판장의 역할 그리고 책임 중에 하나인데 예. 이렇게 뻔히 지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했다는 그것은 지기현 재판장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비판이 많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한가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피고인들의 할 말을 다 친절하게 잘 들어주시는 재판장들이 막상 선고 결과를 보면 엄중한 그러니까 결과를 그런 맥락이었어요. 예. 내린다라고 이제 위로 섞인 말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어쨌든 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어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지기현 판사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역사상 내렸던 판결들을 봤었을 때 엄청난 하자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판결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룸사롱 의혹 그리고 뭐 가볍다 계속해가지고 지기현 판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입맛대로 맞는 판사들을 넣으려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말투나 스타일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다가 결국엔 바꿀 수 없고 이제 구형까지 가서 지기현 판사가 판결하는 상황까지 됐으니 이제 와가지고는 여기저기 민주당에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줘. 저는 그냥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대로 두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내내 때려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이러한 모습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태도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냐 하면은 윤석열 씨의 구속 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로지 윤석열 씨 개인에게만 적용됐던 구속기간 산정. 그것이 사실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그 이후에 구속시간 산정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 초유의 구속 해제 사유가 앞으로 이런 재판이라면 예. 또 나올까? 그래서 정말로 또 한 번 국론이 윤석열 씨의 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구속 해제로 인해 가지고 재판 중간에 만약에 또 구속이 만료가 된다던가 이렇게 됐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빤히 보였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재판이 맞냐라고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 이제 방금 하셨던 말씀에서 구속 해제 이제 뭐 산정 기간 뭐 이런 부분에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투면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 판결을 제외하고 룸사롱, 뭐 치우기, 그리고 색깔 입히기 계속 이렇게 갔다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재판부를 계속 흔들고 그리고 어떻게 마녀 사냥을 했던 모습들을 한 것이고 예. 그런 모습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걸 가지고만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진정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정치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들 많이 했죠. 그것이 특히나 지지층을 향한 행위였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전환기 씨 같은 경우 정광재 대변인. 예.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파장이 이런 목소리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 것이며 어느 정도나 세질 것이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찻잔속 태풍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또 어제 있었던 결심 공판에 그 시위를 신청한 분 예상 인원을 2,000명으로 예상하고 예. 시위 집회를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시간에 모인 사람들 얼마였냐? 한 20명씩 모였다 그럽니다. 지금 1년이 지나고 재판이 진행되고 뭐 탄핵 재판 4월 4일에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냉정을 찾았다고 봐야 돼요. 처음에는 감정의 영역으로 벌써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예. 그게 과연 탄핵 사유였냐라고 그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보수 대통령이 2번이나 연속 탄핵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굉장히 분노했죠. 실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남은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전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봐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걸 보면서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고 했던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올바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그러면 정치적인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 예. 아니면 다수를 차지할 만큼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다고 봅니다. 예. 뭐 이제 선고가 나면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여론, 지지자들의 여론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예, MBN 자료화면에서도 전 한국어 강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평당원이세요. 평당원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 유튜브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당 지지자 중에는 이런 색깔을 가진 분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n분의 1의 영역으로 봐야지 이게 당 전체의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극소수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분위기가. 주류의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 당에서는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지금 그 차분하게 바라보는 입장이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든 야든 정치가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판결을 흔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스스로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지는데 그 체포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내왔단 말이에요. 이런 행보가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렇죠. 뭐 우리가 체포 방해 그 상황에서도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고 예. 지금까지 수차례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뭐 수만 명을 갖다 길거리로 나오게 하기도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특검이 진행되면서 그 속사정들이 하나둘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통령실 구중궁궐을 벗어났다고 청와대를 벗어났다고 소위 소통의 공간이라고 했던 용산에서 또 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계엄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계획이 됐고 또 계엄의 사유가 정말로 민주당 때문인지 그게 아니라 부인 그 소위 윤석열 부부의 그 수많은 국정농단과 그 뭐 매간 매직들 그리고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인사들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잘못된 계엄이라고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특검을 바라보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과거에 수만 명씩 모였던 그 구치소 앞이나 이런 데 모였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이제 20명, 딸랑 20명 남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저는 녹중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 고장난 라디오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뭔 얘기 나올지도 되게 뻔해요. 뭐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된다. 뭐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해야 된다. 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소위 말해서 계엄 실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 궤를 벗어나지 않았다. 예. 그런데도 소위 말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고장난 라디오의 소위 말하면 시대와 동떨어진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끝난 고장난 라디오의 반복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검사들은 법률가니까 더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특검보가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들으신 대로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내부에서 뭐 실무상 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고 뭐 결국에 특검이 결정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유를 저렇게 설명했어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이제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무기징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일반인들은 첫 번째로 반성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긴장을 도발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했는데 우리 헌법 21조에도 보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침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이제 구형되는 것에 이어서 선고도 사형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한인석 교수가 얘기는 뭐 순교자 효과, 뭐 이런 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사형 선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순교자 효과라고 하는데 그 순교자로 느끼는 국민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몇 분이나 계실까 의문인 거고요. 예. 이제 특검이 논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엘리트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막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이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 논고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예. 1심 선고가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듯한데 2월 19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재판부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조금 남았네요. 근데 그 특검의 구형은 법상식으로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의 살인, 또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 구형과 사형 1심 선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정형을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나눠둔 이유는 내란이 그만큼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였느냐? 뭐 특검은 사실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겠지만 실제 재판부 판단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